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제 관객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그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 침대에서 나오기도 힘든 이 일요일 아침 시간에 제가 미국에 있다는 이 사정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파티 디지털 영상 연구소 분들과 그리고 영상 자료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 동두천과 소요산을 보신 분께서 좀 손을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파악이 전혀 안 돼서 두 분 정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3부작을 어떻게 해서 기획하게 됐고 시작하게 됐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극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장르의 영화들, 다큐멘터리라든가 뭐 비디오 에세이라든가 실험 영화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업극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인데,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BR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VR 영상 매체의 가능성이랄까요? 잠재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VR을 접하게 된 거는 VR 원년이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2016년에 그 부산영화제에서 이제 패널, VR Takes on Cinema라고 하는, 그 국제 패널이 열렸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사실 BR이라는 것이 있구나, 좀 신기하구나, 정말 새로운 영상 매체가 생겼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봐야 되겠다든가, 그걸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모더레이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모더레이팅을 하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 아니면은 이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원고를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사회자분께서 그거를 이제 다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사실은 굉장한 경험을 읽으면서 굉장한 어떤 좀 깨달음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얻게 되었는데, 이 VR이라는 매체가 저는 사실 그때 VR 기여도 없었고 VR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논문만 읽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VR 매체가 정말 어떤 새로운 매체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영화가 아니고 그냥 일반 영상물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무엇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동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쓴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거는 이 BR이라는 매체가 어떤 관음적인 그 심리적 기제를 기본으로 하는 영상 매체, 상업 영화라는 매체하고 굉장히 다르게 체험이라는 거를 가능하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아주 크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논문만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것이지만, 프레임이 없구나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여러분도 아메리칸 타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60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 카메라가 위치한 자리죠. 사실은 실사 VR의 경우는 그 가운데에 자기가 위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창작자가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서 그렇게 아주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새롭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디어 아트, 비디오 아트를 시작해서 다큐멘터리와 실험 에세이와 극영화와 상업 극영화 이런 거를 쭉 만들어 오면서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일반 영상 매체죠. 2D 시네마라고 하는, 아니면은 이제 VR 하는 사람들은 평면 영화, 평평한 영화, 플랫 시네마라고 조금 약간 재미있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매체에 가장 불만이 있었던 거는 어떻게 해도 화면에 펼쳐지는 어떤 세계도 결국은 오락거리가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지만, 뭐 로라 멀베이의 논문 같은 게 있죠.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그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라고 하는 내러티브 시네마 서사 일반 서사를 가지는 그런 영화들 보통 상업 영화들도 다 그렇죠. 그런 영화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도 결국은 visual pleasure, 시각적인 쾌감을 그걸로 인한 또 심리적인 쾌감을 사람들이 추구하도록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논문이고 상당히 가장 많이 이용되고 지금까지도 정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떤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극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돈 굉장히 또 극장비도 비싸졌지만 어쨌든 돈을 내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영화를 본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희한한 경험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영화가 폭력적이거나 뭐 전쟁 영화이거나 여러 가지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더더욱 그래요. 사실 저는 가끔 그런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극장 안에 앉아서 보면서 아니면 집에서라도 야, 정말 내가 이게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어째서 화면 안에서는 사람들이 뭐 좀비 영화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오락 장르죠. 사람들이 이런 세기말의 상황에서 물려가지고 서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 앞에서 죽어가는데 이게 나는 어떻게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볼 수가 있고 재미있어 하고 깔깔대면서 웃을 수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기이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그런 거는 그래도 조금 가벼운 이야기고, 뭐 전쟁 영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끔찍한 세상에 뭐 참혹한 현장들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영상물들, 심지어 그거를 아주 대놓고 오락화하기도 하죠. 요새 한국에서는 뭐 교통사고마저도 이제 영상 오락물이 되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게 제가 상업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했던, 그 매체 한계라고 생각했고, 가장 큰 불만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과 그 영화 안에서 피사체로 나온 대상화된 그런 인물들, 근데 그 영화를 보는 관객과의 그 역학관계가 너무나 민주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권력 관계에 있어서 그 결국은 창작자, 카메라의 위치를 장악할 수 있는 창작자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매체라는 결국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VR 영화라는 것을 공부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나중에 그 구글 카드보드로 된 VR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 카드보드에 이렇게 핸드폰을 끼워가지고 보는 상당히 원시적인 뭐 형태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거를 처음 보고 나서 그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추측했던 것들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생전 처음으로 본 VR 영화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해저 탐험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물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뭐 이거를 수십 년 동안 봤던 이미지죠. 뭐 상어 지나가고 뭐 물고기 지나가고 근데 그냥 소, 닭보도 이렇게 팔짱 끼고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인데 절대로 그렇게 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굉장히 낮은 해상도의 구글 카드보드 VR로도. 왜냐하면은 무섭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는, 그 상황 자체가 주는 무서움이 있죠. 바닷물 속에 있고 내가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어떤 서사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본연적인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곰곰 생각을 해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어 시선은 있는데 눈은 있는 거죠. 내가 볼 수 있는 에이전시는 가지고 있고 내 머리 패컬티는 살아 있는데 나의 전두엽은 움직이고 있는데 어 시선은 확보되어 있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몸은 없다는 사실, 몸이 부재한다는 사실이 굉장한 공포를 일으킨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이제 그 약간
자다가 가위 눌렸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사실 거의 비슷하고 그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시 그때 이제 다시 부산영화제로 들어가서 패널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질문을 해주셨던 것이 그때는 정말 비알의 초기였기 때문에 이 매체가 결국은 또 굉장히 포르노그래피라든가 아주 폭력을 오락화하는 그런 매체로 또 전락하지 않겠는가. 인터넷이 그랬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영상 매체라는 게 나올 때마다 결국은 그런 부작용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제가 본 바로도 사실 초기에 나왔던 BR들은 그런 뭐 시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상 BR을 보고 만들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든 생각은 아니다, 그 반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오히려 내가 몸이 없고 그 시선만 있는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식으로 남을 공격을 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음적으로 대상화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심리학 기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났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또 떠오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제가 이제 제 예술가로서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어떤 제 대학교 1학년 때 겪었던 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다시 떠오르게 된 거죠. 자, 지금 이쯤에서 한번 또 동두천 소녀산을 못 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한번 그 소개 영상을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부작 소개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Since the Korean War, about 96 camp towns were established around the U.S. military bases equipped with brothels and clubs. The US dollars these camp town women generated was a significant source of national income in post-war Korea. This is one of the nation's repressed memories that was little discussed and even erased in the recent Korean history. The first piece of my trilogy is titled Bloodless. The VR is about a real murder case of a camp town woman in Dongducheon in 1992. Shot on actual location, the VR traces the last living moments of the victim. The second piece, Tearless, is about a medical prison nicknamed Monkey House. It was establish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1970s to treat camp town women with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Some women died of penicillin shock and others died jumping off the building while trying to escape. Now the third and final piece of my VR trilogy is titled Comfortless. It is about American Town. This particular camp town is near Kunsan Air Force Base. It was systematically built as a self-sufficient city for off-duty US soldiers, offering them whatever comforts they desired, from culinary pleasures to sex. In September 1969, American Town was officially launched as American Town, Inc., a military prostitution corporation strictly for US soldiers. Based on the testimonies of the US military comfort women, we tried to recreate one woman's journey into the night and the morning after. What the viewer sees is the ruins of American Town in 2022. What the viewer hears is the thriving heyday of the town in the 1980s. What I learned by visiting these camp towns is the importance of archiving. These sites are often abandoned in decay until a redevelopment plan is implemented by the state, erasing every trace of what it used to be. So since Tearless, I decided to archive the site using immersive technology. The
medical prison, Monkey House, was scanned and rebuilt with 3D photogrammetry, which resulted in 2 AR projects. The augmented reality of Monkey House is an app that allows you to see the exterior and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 medical prison. The extended reality of Monkey House allows the viewers to actually go into the building and walk through the corridor. As for American Town, we are currently building an app and metaverse space that can be visited and explored for free on any mobile device and computer. My hope is to archive these sites by cinematic VR storytelling as well as AR projects, so anyone who cares about these issues will be able to visit them and access the sites wherever they are in the world, even after these sites are eradicated from the earth for good. After we wrapped the shoot of Comfortless, I came back to Seoul and turned on the TV to catch up on the news. Some familiar sites were showing on the TV screen. I realized the news was about the final verdict of a lawsuit against the state that was filed by the Camptown women almost a decade ago. In its final judgment,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awarded compensation, pointedly using the term U.S. military comfort women. I couldn't believe the verdict that we waited for 8 years came out on the same day we wrapped the shoot of the final piece of my trilogy. My team and I were overjoyed, but soon after became very solemn, knowing that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these women's long and painstaking journey to receive recognition and reparations. In their honor, my VR trilogy aims to create an essential archive of the past, immersing the viewers in what these women had to persevere in their daily lives. 방금 이제 간략하게 제 미국 위안부 3부작에 대한 소개 영상을 보셨고요. 보셨다시피 첫 번째 작품은 동두천이라는 작품이었고, 그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1학년이던 1992년에 있었던 어떤 그 기주촌 여성의 살해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했던 때겠죠. 뭐 지금 거의 비슷한 나이이신 그 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그 기지촌에서 미국 병사들의 폭력과 폭행과 뭐 여러 가지 뭐 과실치사와 살해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를 우리 모두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공론화되기가 좀 어려웠던 시절이기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가장 뭐 큰 이유는 당시 기주촌에 있었던 그 여성들이, 자매로 뭉쳐진 여성들이 발언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기는 했겠지만, 어찌되었던 윤금희 씨라는 굉장히 젊은 20대 후반의 기주촌에서 일하시던 여성이 케네스 마클이라고 하는 이제 심지어 또 그 이등병인데 메딕이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의료병이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고, 중요한 건 그 사건이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학생 운동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뭐 페미니스트 그룹 사람들,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인권 변호사들, 뭐 아니면 교회 공동체 할 것 없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에 그 소식이 퍼져나갔고, 어느 순간 정말 그 큰 매체들, 뭐 일간지 같은 데서도 그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굉장히 거대한 어떤 시위가 계획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것보다 저를 더 경악하게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유포해야 했던 그 당시로서는 찌라시라고 불렸던 플라이어죠. 작은 플라이어. 그리고 이제 포스터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전해받았는데, 위로부터 전해받은 거죠. 그때 그 대책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받은 건데, 그거를 보고 너무나 많은 그 여성 학우들,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경악을 했는데, 그 한 장 한 장의 찌라시와 한 장 한 장의 포스터 전부에 그 사체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차마 말로 여러분 앞에서 표현을 하는 게 좀 송구할 정도로 굉장히 참혹하게 나체로 살해되고 굉장히 심하게 훼손된 그 시신의 사진이 가운데 있었고, 그 밑에는 이제 굉장히 조악한, 당시 이제 복사도 아닌 마스터 인쇄라고 하는 어떤 전단지를 대량 생산하는 그 인쇄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악하게 그 흑백으로 인쇄된 뭐 양키 고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극적인 문구들이 써 있었는데, 그거를 잡아드는 순간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참담한 심정이 되었고, 그 이미지와 거기에 있던 모든 문구들이 제 이렇게 심장 안에 도장처럼 찍히는 그런 정도의 약간 느낌을 받았었어요. 어,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나 그 이미지를, 그걸 본 사람은 한 번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이미지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도 저와 같은 연배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이미지를 본 사람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이미지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그렇게까지 배포가 되고, 공공연하게 전시가 된 것에 의문을 가지고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주로 여학생들이었겠죠, 당시로서는. 그리고 뭐 여성 인권단체에서도 반대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한 반발을 했죠. 대의를 위해서 한 여성의 인권을 이렇게까지 다시 처참하게 유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는 그런 말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언어조차 없었던 시대이긴 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나왔던 거는 어떤 재현의 윤리라는 그런 화두였던 것 같아요. 이 일을 알려야 되고, 이 일을 운동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뭐 해피엔딩처럼 되었죠. 살인자가 결국 한국의 법정에 선 그런 굉장한 역사적인 일을 만들어냈고, 당시 주한미군을 한국 법정에 서게 하고 실형을 받게 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게 가능케 된 큰 이유는 그렇게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기 때문이긴 했어요. 그리고 그 시위의 배경에는, 배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동조하게 된 데는 당연히 그 이미지에 힘이 있었다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할 수만 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 이미지를 세상에서 없애주는 것이 그 피해자에게는 가장 옳은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건과 미군 기존 여성들, 미국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생각이 평생 떠나지를 않고 제 머릿속에는 계속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유학을 갔고, 뭐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더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윤금시 살해 사건과 여러 가지 기준에 있었던 뭐 그분 한 분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 그 착취와 뭐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영화적으로 이걸 어떻게 재현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2D 시네마, 일반 영화, 상업 영화의 틀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어요. 굉장히 이야기가 진전이 되기도 했었고, 뭐, 관심을 보이는 제작자들도 있었고,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저와 합의를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합의가 될 수 없었던 부분은 이 어떤 여성의 신체를, 피해자를, 볼거리로 제공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서 저는 언제나 반발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진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믿었고, 그 사람은 아니, 이게 스릴러인데 장르적으로 보면, 결국은 남자 형사와 남자 범인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쫓고 잡히고 이게 그 스릴러의 컨벤션인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피해자 입장으로 그냥 보통 이제 스릴러 영화, 뭐 살인사건 영화가 되면은 나오면은 이제 처음에 여자는 그냥 사체로 한번 나와서 죽고 끝나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펼쳐지는 건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겠다는 거는 사업 영화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피드백이 거의 전부였고 그 굉장히 근원적인 허들을 넘어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재현이 될 수가 없는 영상으로 재현이 될 수가 없는 이야기구나라고 저는 이제 사실은 결론을 내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제 부산영화제로 돌아가서 어떤 비열이라는 매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정말 약간 이렇게 유레카하는 전등이 불이 팍 켜지는 것 같이 다시 그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저한테 이렇게 캡션처럼 팡 떠오른 그 문구가 absence of body, 사체의 부재, 몸의 부재였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진짜 가능하다면 정말 여러분 컴퓨터에 이렇게 딜리트 버튼을 딜리트 누르듯이 그 이미지를 세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없애고 싶은 일이었는데,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이야기를 몸이 부재한, 그 사체가 부재한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생각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된 이야기가 이제 제 첫 번째 VR 영화인 동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거는 당연히 동두천에 가서 답사를 한 거죠. 그 동네에서 답사를 하면서 또 한 번 굉장히 놀라게 됐는데,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이 방을 재현해야 되겠다. absence of body가 굉장히 제재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방이 정말 지금도 존재를 한다면, 그 사체가 부재한 방에 사람들이 들어가 보게 함으로써 폭력의 현장을 느끼게 하되 폭력을 보여주지 않는 것, 그 이미지를 착취하지 않는 것, 피해자 이미지를 착취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까? 이런 뭐 약간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그 동네를 답사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은 1992년이면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만든 해는 2016년이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자체가 정말 어떻게 합성 보존제 약품에 이렇게 쩔어진 것처럼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그 사실이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는 2016년에 한국의 풍경이라고 믿기가 어려운 풍경들이 막 펼쳐져 있는 거죠. 제 눈앞에. 어쨌든 전철을 타고 간 곳이었고, 내려서 뭐 약간만 걸어가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 어떤 기지초원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쪽방들 길이 있고 길에 문이 이렇게 벽에 황당하게 딱 있고 그 열면은 그냥 집이고 뭐 이런 집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윤금이 씨가 그날 밤 일했던 크라운 클럽도 그때는 있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촬영할 때는 그때도 영업은 안 하고 있었지만 영업을 거의 그 당시로서 최근까지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 골목의 구조라든가 가게들이 거의 있었고 그리고 윤금희 씨가 살해당한 그 건물도 있었어요. 근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거기서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저도 겪었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지초원이었기 때문에 미군들도 뭐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거래를 하는 좋지 않은 좀 위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이런 거리였는데 첫 번째로 그 집을 섭외를 하고 싶었는데, 그 방을 가진 그 건물주 분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우리는 이 일에 정말 연루되고 싶지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니까 그냥 보여는 주겠지만, 방은 보여는 주겠지만, 우리를 그냥 그만 놔둬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굉장히 개조가 되어가지고, 옛날의 흔적은 어차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나왔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찍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와 그 조감독과 제작실장이 그 밤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동네를 그냥 계속 배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크라운 클럽에서 일하고 있었던 윤금희 씨가 그날 밤 이제 그 마크 리병이 쫓아오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집까지 갔을 그 길을 그 길을 어떻게 갔을까를 굉장히 그 다시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동네를 정말 하염없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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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났던 거는, 음, 결국은 이 사건과 이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그 밤에 이제 두부를 가격을 당해서 피를 흘리면서 과다 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럴 경우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였을 거라고 추측을 한다고 해요.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래서 11시 15분쯤 이제 가격을 당하고 1시 좀 넘어서 1시, 2시 사이에 사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그 좁은 방에서 동주천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은 방이에요. 뭐 킹 사이즈 베드만 합니다. 한 방이. 그리고 자기의 뭐 소지품도 거의 없고 그 방에서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 갔을 그 분의 심정이 어떤 것일까라는 거를 제가 감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때 생각했을 때 이제 느꼈던 거는 거의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입에 담기조차 죄송스러울 만큼의 거대한 외로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떠오른 어떤 영화의 큰 내러티브는 제 상상이죠, 이거는. 그냥 제 상상이에요. 그리고 그때쯤 됐을 때는 이제 윤금이라는 어떤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되었고, 이제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한다기보다는 그것의 모티브를 받아서 생각해낸 내러티브가 된 것인데, 음, 그 2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굉장히 그 모호한 경계에 선 그 여성이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닌 어떤 굉장히 이렇게 스펙트럴한 그런 인물이 되어서 자기가 밤마다 배회했던 그 골목을 돌고 돌고 돌면서 자기의 그 마지막 순간과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그냥 옆에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그 한 명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굉장히 이제 루스한 어떤 대체적인 굉장히 이렇게 큰 내러티브를 잡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동두천의 줄거리가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처음 영화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정말 무고방관인으로 와 이런 데가 있네 너무 신기하다 약간 으시시한데 뭐 약간 이런 정도 느낌을 갖게 되고 밤이 되면서 어떤 여성이 자꾸 이렇게 자기 그 시야 바깥쪽을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느끼죠. 그리고 그거를 느끼면서 그 여성이 사실 저는 그 VR의 속성을 이용을 했는데 VR은 영화와 다르게 무엇을 보라고 명령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관객이 마음대로 360도를 돌아가면서 보는 건데 그 속성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놓치도록 일부러 제가 설계를 했죠, 샷들을. 그래서 그 여성이 계속 누군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놓치고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놓치고 그게 몇 신 반복되면서 이제 나중엔 그 여성을 관객이 굉장히 찾게 되죠. 그리고 관객이 여성을 찾는 순간 그 여성 또한 관객을 찾게 되면서 어떤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여성이 굉장히 좁은 골목 안에서 관객과 정말 아주 좀 극단적인 방식으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관객도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되어서 그 1992년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일어났던 폭력을 폭력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폭력은 전혀 나오지 않고요. 그때 폭력이 있었던 현장을 그 현장에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여성이 2리터 정도의 출혈이 있은 후에 다시 돌아오고 그 돌아온 현장에서 관객이 또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줄거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적인 해석인 거죠. 새로 그 있었던 사건에 대한.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물론 몸의 부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지만 이 공간들을 아르카이브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거의 약간 집착 같은 게 생기게 되었는데 일단 한국 사회에서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일어나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주촌들은 사실 굉장히 놀랍게도 별로 그렇지가 않아서 신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도 이제 뭐 개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공간은 소요산의 배경이 된 몽키하우스라고 하는 그 의료 감옥이었어요. 사실은 동두천을 만들면서 가장 처음 가본 로케이션이 거기였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아까 잠깐 그 소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의료 감옥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당시 70년대에 그 주한 미군들의 성병률이 너무나 높아지면서, 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에 공공연하게 요구를 하죠.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는 여성의 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온 결론은 기주촌 여성들에게 물론 등록을 해야 되고 1번 그리고 등록된 여성들은 번호표를 발급을 받아서 가슴에 달고 있어야 되고 상시적으로 그리고 번호표 뒷면에 일주일에 2번씩 받는 그 성병 검진 그 결과가 적혀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제 검진 결과가 안 나와 있거나 뭐 번호표를 안 달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검진 결과가 성병 뭐 확진자가 됐다든가 아니면은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냥 미군이 와서 클럽에 와서 제가 나한테 옮겼어요라고 하면 그걸 컨택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더 이상 어떤 치료와 응답이나 추가 검사 없이 그냥 바로 끌려갔던 곳이 그 의료 감옥이 몽키하우스라고 불리우는 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초등학교만한 건물인데, 그 건물을 이제 처음 들어가 봤을 때 이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2016년이었는데 굉장히 이미 이제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2004년에 그 건물이 닫았는데 그 더 이상 이제 영업이라고 할까요? 그 오퍼레이션을 안 하게 영업은 아니죠. 뭐라 그러나요? 그거를 그 건물이 이제 더 이상 사용이 안 되고 폐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 관계가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누가 소유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이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돌고 이러니까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버들이 뭐 공포 체험을 하러 가기도 하고 뭐 이제 10대들은 언제나 뭐 부모나 선생님 눈을 피해서 이제 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찾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가서 뭐 엄청나게 벽화를 그려놓기도 하고 뭐 거기에 이제 집이 없는 노숙자분들이 거기서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쓰레기들로 가득 찬 그런 건물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게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상태였었어요. 건물의 훼손 정도와 그 건물 안에 들어간 그 쓰레기의 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들이 나중에는 뭐 자동차 본넷, 뭐 욕조 그런 게 도대체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한 쓰레기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꽉 차 있는 상태였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든
보존을 시각적으로 해놔야 되겠다라는 거의 초조함과 집착과 강박 같은 게 이미 동두천을 만들 때부터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2020년에 촬영하게 된 영화가 그 팬데믹이 한참인 그 9월에 촬영하게 된 영화가 소요산이었죠. 소요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일과표였어요. 이제 동두천 같은 경우는 그 크라운 클럽에서 윤금이 씨가 숙소로 갔던 그 아이티너러리라고 하는 그 이 여정이 가장 중요한 저한테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면 소요산 경우는 일과표였는데 왜냐하면 그때 그 제일 처음에 제가 거기를 갔을 때는 손으로 쓴 일과표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수용소에는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게 일과가 딱 정해서 뭐 몇 시 기상, 뭐 아침 식사, 뭐 성병 검진, 뭐 휴식, 교육, 청소, 뭐 이런 게 쫙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시민단체에서 증거 자료로 확보하기 위해서 떼어가서 없어졌었는데 촬영을 할 때는 그거를 보면서 그 일과표를 가지고 어, 어떤 줄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한 여성이,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한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성병 검진을 받고 옥상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하루의 일정을 만들어낸 시적으로 다시 재현을 해낸 게 이제 소요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보신 아메리칸 타운이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여기서 잠깐 또 그 아메리칸 타운 티저 영상을 보고 다시 말씀 계속 나누죠. 자, 여러분께서 보셨던 아메리칸 타운을 소개하는 티저 영상이었고요. 사운드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제트기 소리가 실제로 거기서 녹음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군산에 있고요. 군산하면 사실 군산 굉장히 좋은 도시잖아요. 저도 가보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본 게 처음이었는데 너무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운 도시이고, 유서도 깊고, 물론 굉장히 뭐 아픈 기억이 일제시대부터 일제 강점기부터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죠. 그 도시에서 약간 벗어난 곳이죠. 군산 옆에 옥구군이라는 그 논밭 한가운데 있는 땅에 사실은 뭐 한 명입니다. 한 명. 그 MBC 다큐멘터리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미군 위안부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혹시 더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아메리칸 타운이 설립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당시로서 이제 1960년대 말 당시 전직 대령이었고 후에 이제 안기부에 굉장히 고위직까지 올라가게 된 정부 고위직을 맡게 된 한 사람이 보니까 이제 다른 도시와 달리 한국에 이제 96개 정도의 기지촌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군산 공군기지가 굉장히 크죠. 거기 저는 뭐 당연히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여러 가지 자료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규모를 뭐 구글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규모를 보면 엄청납니다. 탑건 뭐 몇 편 찍고도 남을 엄청난 규모의 공군기지인데 그 큰 공군기지 옆에 이제 기지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착안을 해서 이 사람이 옥구군에
15,000평인가 뭐 2만 평 정도의 엄청난 그 논밭 가운데 땅을 샀죠. 사서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는 닭장을 짓는다, 양계장을 짓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그런 후에 이제 거기에 아메리칸 타운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기지촌을 계획 도시처럼 설립을 한 거죠. 뭐 이발소부터 시작해서 사우나, 뭐 원스톱 서비스가 정말 가능한 미군들이 거기서 그리고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어요. 미군 기지가 조금 멀거든요. 거기서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셔틀버스를 다니게 해서 이제 미군들이 군산에서 그 공군기지에서 나와서 셔틀버스 타고 오면은 뭐 먹는 것부터 뭐 모든 것, 양장점도 있고 뭐 정말 모든 것, 환전소까지 다 갖춘 그런 미니 도시를 만든 거죠, 거기에. 그리고 나서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 아메리칸 타운 주식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현재까지도,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 음, 뭐 좋지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어쨌든, 그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뭐 전무도 있고 뭐 회계도 있고 정말로 그 회사를 굴리듯이 거기에 굴린 거예요. 경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립된 것이 500개 정도의 그 기숙사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이제 여성들을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잠시 여기 제가 갔을 때는 이게 다 없어진 다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후문 방향에서 찍은 드론 사진이고 이게 기숙사였던 거예요. 여성들이 살던 한 500 유닛 정도가 되는 어, 집창촌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게 다 아메리카타운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입구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거는 다 아메리칸 타운 그 여러 가지 오락 향락 시설이고 요게 이제 집창촌이었던 거죠. 모집된 여성들이 있었던. 그리고 이게 이제 노래방에 붙어 있는 미군들 사진, 뭐 여러 가지 이거는 현재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거를 자꾸 쉐어를 하는 게 불편하니까 지금 바로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이거는 인근 주변 마을의 모습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도 뭐 미술사 시간에 한 번쯤 보셨을 그림이 있죠. 조르지오 데 키리코의 거리의 신비와 우수라는 그림인데 보시면은 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제가 처음 거기 갔을 때 느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죠.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어 영화 크루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제 연구 조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영화를 여기서 찍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이나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영화 크루를 데려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교육을 하고 나서 여기서 뭐 실제로 아직까지도 영업이 되고 있는 사창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점, 훈련을 좀 시킨 다음에 딱 3시 가서 이제 군산에 머물면서 여기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차로 걸리는데 3번 정도를 이틀 동안 사흘 동안이었던가요? 3번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계속 왕복을 하면서 3번 다른 시간에 가서 봤는데 그 느낌이 참으로 묘했던 것이 첫 번째 낮에 특히 오전 중에 한번 갔었고 오후에 한번 갔었고 이제 밤에 한번 갔었는데 오전에 갔을 때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뭐 사창가들이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특히나 이제 팬데믹의 끝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뭐 규제나 이런 게 있어서 많이 영업이 정지가 된 상태였고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 여기 재개발 문제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영업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한 저희가 처음 납사를 갔을 때 한 15% 정도의 그 가게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침에는 뭐 굉장히 한산한 마을이죠. 근데 그 한산함의 느낌이 음,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약간 고스테타운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사람이 확 증발해버리고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이 이게 이제 땅이 약간 솟아있는 언덕에다가 이렇게 지은 타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름 이렇게 탁 트여 있는데 그 끝쪽은 또 막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없는 것들이 있는데 없는 것들이 뭐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나무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이제 편의시설만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없으면 황량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동네의 조금 특이한 점은 나름 이제 굉장히 서구식으로 나름 이제 건축물을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아치가 굉장히 많아요. 아치 모양이 굉장히 많고, 아까 보셨지만 그 사창가 집창존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여성들의 기숙사들 보면 다 이렇게 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희한하게 보이고, 이거는 내가 한국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한국뿐 아니라 어느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희한한 풍경이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고, 굉장히 초현실적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고, 그리고 이제 끝에 뭐 이게 굉장히 그 끝이 보통 막혀 있는 공간들이고, 그리고 사창가들이 대부분 구조가 그렇죠. 나가는 곳과 들어가는 곳이 하나로 되어 있죠. 감시와 통제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 막혀 있고, 길들이 끝에 가면은. 그래서 소실점들이 다 생겨요. 이렇게 쭉쭉 긴 골목길 끝에는 소실점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낮에 거기를 이렇게 조용조용히 조심을 하면서 답사를 갔을 때에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결과적으로 저 자신, 저 자신과, 근데 저는 이제 저를 못 보죠, 당연히. 근데 저 자신은 그림자인 거예요. 제 그림자들이 굉장히 대낮에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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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저를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것들은 거울들이요. 거울이나 반사면들. 그러니까 뭐 영업 그 이 동네의 특징상 거울과 반사면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고 살지를 않았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사창가나 뭐 클럽이나 이런 어떤 유흥가에 거울이 많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또 그 거울도 이제 약간 검게 틴팅이 된 거울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제가 밖에서 좀 들여다보고 싶어서 이렇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뭔가 움직이는데 그게 제 모습이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게 또 하나가 있다면 고양이 정도? 거기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낮과 뭐 오전의 모습이고, 근데 이제 밤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 와중에 또 문을 연 몇몇 집들이 음악을 틀고 조명이 켜지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희한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가 되면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곳이 되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처음에 답사를 갔을 때는 여기에 뭐 알리고 여기 사람들과 뭐 이야기를 트고 뭐 안면을 터서 뭐 친해지고 이러고 간 거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때도 음 뭔가 그 뭔가 시각의 부조화적인 시간이 좀, 이거를 본 어떤 친구는 시간의 연옥을 보고 경험하고 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뭔가 이게 시간이 앞으로 나가는 시간도 아니고 과거에 완전히 딱 트립돼 있는, 이제 멍키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메디컬 그 의료 과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이제 그냥 죽어버린 시간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사용이 되지가 않고 폐가라서 버려져 있고. 근데 여기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공간도 아닌 굉장히 희한한, 거기에 들어가면 마치 우리는 어떤 이상한 시간 속을 계속 배회하고 배회하고 배회하고, 낮에는 현재가 됐다가 밤에는 과거가 됐다가, 근데 그 과거와 현재가 그렇게 또 아주 딱 이렇게 딱 떨어지게 뭐 구분도 조차 되지 않는 그런 희한한 시간 속에서 뭔가 여기를 계속 돌게 되는, 실제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게 돼 있는데 그 동네가 그런 희한한 느낌이었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아침에 가면 느끼는 거는 이제 나른하고 굉장히 이렇게 처연한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논밭에 둘러싸여 있어요.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한 가지 충격은 이제 주식회사라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목가적인 논밭 한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게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생각을 또 줄거리를 생각하게 된 거는, 굉장히 이제 또 루스한 내러티브를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낮에는 죽어 있고 밤이면 살아나는 어떤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되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또 동두천과 초여산에 나왔던 똑같은 여성이란 한 여성 인물을 통해서 그 여성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성이 거울 속에서만 나타나잖아요. 사실 맨 마지막 두 장면을 빼고는 홍등가이고 이 여성이 나타나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거울 안에서만 보이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이 안에서 있었던 제가 여기를 처음 답사를 갔을 때 느꼈던 그 거울이라는 거에 대한 그 비주얼적인 어떤 시각적인 충격이 너무 컸었고 너무 인상에 강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어렸을 때 우리가 뭐 막 귀신놀이하고 그럴 때 유령은 눈에 안 보여도 거울에 비친데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여러분은 뭐 그런 세대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여름에 막 장난을 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무슨 그 유령에 대한 정설처럼 그 드라큘라는 뭐 마늘을 먹으면은 뭐 마늘을 걸면은 죽는데 뭐 햇빛을 보면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어떤 신화나 전설 안에도 정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한테는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물의 눈에는 유령이 보인대. 라는 것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첩첩이 이렇게 중첩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거울을 또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울이라는 그 어떤 광학 물체죠. 광학 도구. 전기가 필요하지 않은 어떤 굉장히 원시적인 광학 도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거는 사실 또 조금 개념적인 문제니까,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메이킹 영화를 보면서, 제가 커멘터리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영화를 찍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킹 쉐어 부탁드리고요. 사운드를 아주 낮게 낮춰주세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메이킹을 찍은 거는 이제 영화를 찍고 난 그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벼가 아름답게 이렇게 노랗게 익어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눈앞에 보시는 요 파란 지붕 있고 여기에 아치로 보이시죠? 웰컴 투라고 되어 있는 요 곳. 그다음에 오스카라는 이 바, 오른쪽에 보이는 바가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바이고요. 지금은 자리를 옮기긴 했지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골목 풍경이에요. 저 길 끝에 보이는 것이 이제 찻길이 하나가 있고 그 건너는 다 논이고 저 뒤쪽에 보면은 바리케이드로 막혀져 있죠. 거기가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리케이드로 막혀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이 혼재가 되어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80년대 느낌도 있고 90년대 느낌도 있고 2000년대 느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홍등가의 느낌들이 다 섞여 있는 곳이고요. 지금 이 메이킹에 나오는 장면들은 로케이션 스카우팅부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답사는 아니고 연구 답사를 갔을 때는 아니고 스텝들이 다 꾸려진 후에 그 후에 부터 촬영된 어떤 후티지들이고요. 원래는 저기가 웰컴 투 아메리칸 타운이라는 아치가 서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나 이후에 저렇게 바뀌었다고 하고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영화 스태프들하고 같이 갔던 첫 번째 로케이션 스카우팅인 것 같아요. 촬영 감독님, 조 감독님,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시는 까만 옷 입으신 분이 그 VFX 슈퍼바이저 분이시고요. 지금 굉장히 새벽이고 아침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상당히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 3부작 동두천을 제외하고 3부작 소요산과 아메리칸타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촬영이 된 것이 VR 촬영 감독님이 따로 계시고 VR 영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그런 촬영 감독님이 따로 계시고 그분께서 이제 VR 카메라를 오퍼레이팅을 하시고 그다음에 영화 촬영 감독님이 또 따로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그야말로 그 DP죠. Director of Photography라고 해서 그림을 만드는 조명으로 그림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명을 관리하시고 어떤 미장센을 관리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영화 촬영 감독이 따로 있었고요. 예, 이분이 이제 VR 촬영 감독님이셨고, 아까 고양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길고양이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가슴이 찡했던 장면들이 거기에 유흥가에서 일하시고 있는 그 여성분들이 지금은 한국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밴 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일하고 그다음에 새벽이 되면 다시 가는 숙소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러시아 여성들, 뭐 필리핀 여성들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일찍 오면 고양이를 밥을 주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고양이들이 저렇게 많고 영양 상태도 굉장히 그나마 좋게 길고양이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그 참 뭐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마음이 아픈 장면이었죠. 굉장히 마음이 아픈 장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고요. 저 논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분이 VR 촬영 감독님이시고 프로듀서 두 명이 있었고 VFX 슈퍼바이저분,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쪽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BR이기 때문에 저 뷰파인더를 들고 계신 분은 이지현 촬영 감독님이시고요. 이 집은 저 뒤쪽에 보이는, 바로 앞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뒤쪽에 보이는 집에서 촬영을 하고 싶었으나, 이 빨랫줄이 걸려있는 앞에 있는 집이 사실은 음, 현역은 아니셨고 이제 퇴직한 미국 분과 그 기주준 여성분이 살고 계신 집이었어요. 그래서 찍지 말아달라고 해서 이제 찍을 수가 없었고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그 민가처럼 보이는 그 집은 다른 곳에서 찍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서는 찍지 못하고. 여기는 오스카 클럽인데요. 여기는 실제로 영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2022년 현재에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업을 하고 있고,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뭐, 손님들에게도 간간히 오는 편이라고 이제 사장님은 말씀을 하셨고, 여기도 또 이제 시간이 멈춰 있는 연옥이었죠. CD, LP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게 이제 요새는 쿨하다고 수집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쿨하다고 수집한 게 아니라 그걸 아직도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저런 군용 헬리콥터가 오전 중에는 끊임없이 날아다니고요. 오후가 되면은 이제 그 민가를 촬영했던 그 기숙사를 촬영했던 오후가 되면 어 군용 헬리콥터가 아닌 군용 제트기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들이 들어가 있고요, 영화에. 그 여자가 나와서 누구세요라고 말을 걸었을 때 나오는 그 비행기 소리는 실제 현장 사운드입니다. 물론 잡음 제거를 좀 하기는 했지만, 그 테이크에 마침, 제트기가 날아갔어요. 그, 사실 뭐 끊임없이 거의 날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우연은 아니었고요. 이런 거는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90년대 풍경 같죠. 아, 그리고 그 여성의 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빈 방이었어요. 저희가 빌린 것은. 거기에 이렇게, 미술팀이 섬세하게 미술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영화를 보고 어떤 분이 뭐 그냥 있는 장소를 그대로 찍은 거 아니라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사실 톤이 굉장히 다 달랐기 때문에, 그 시대의 톤을 맞춰주는 그런 미술 작업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미장원 같은 경우는 미장원이 아니라 양장점이었고요. 또 이 방은 그냥 빈 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방 모습을 재현을 한 거였고, 걸려있는 빨래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시대에 이제, 여성분들이 입던 뭐 속옷이며 그런 것들을 어렵게 어렵게 구해서 걸어 놨었고요. 네, 여기는 원래 양장점이었는데 미장원으로 조금 다시 꾸몄죠. 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양장점이었는데, 자, 여기 배우가 오고 있는데, 배우가 자세히 보면 배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 배우가, 동두천부터 저랑 함께 해온 배우인데, 임신 거의 9개월이었어요. 분만 예정일이 한 45일 정도 남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우려하면서 영화 한정에서 여러 가지 조심을 하면서 찍었었죠. 저기 보면 배가 좀 보이죠. 근데 사실 희한한 것이 저희는 그렇게 배를 가리려고 애써 노력을 하지는 않았지만 또 배가 너무 만삭인 게 그대로 보이면 좀 그거는 영화의 해석이 다르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냥 보이는 대로 찍자라고 영화를 찍었는데 놀랍게도 이 여성이 배가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채려는 관객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거를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마지막에 이제 그 빨래가 널린 본인의 숙소로 데리고 갈 때는 배가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은 가로등이에요. 저게 그 거리의 조명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심어서 발전기를 돌려서 그 조명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켜지게 여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그렇게 했고, 어, 배경이 한 1985년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소품들을 조금 더 추가를 했죠. 어, 거의 있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고, 조금 더 추가를 했었고, 또 이제 폐허가 된 느낌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좀 미술팀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임산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곰팡이라든가 뭐 진짜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 비위생적으로 촬영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다 깨끗하게 청소를 했죠. 일단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서 다시 밀가루와 미숫가루로 먼지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떼국물이 조르르 흐르는 것 같은 어떤 백앤잇이나 이불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것도 화학약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커피랑 홍차로 염색을 해가지고 미술팀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트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방앗간 냄새가 난다며 고소한 냄새가 나서 좋다며 스태프들이 농담을 정말 엄청난 떡 냄새가 떡방앗간 냄새가 났었고 이게 굉장히 좀 희한한 공간이었는데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사진들이 쫙 붙어 있는 노래방 공간이었어요. 거기를 또 이제 물론 싹 치운 다음에 거기서 촬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 VR 촬영을 할 때는 앰비소닉 사운드를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녹음팀도 고생을 많이 했죠. 어, 공간 사운드를 잡는 조금 현장 사운드 보통 다른 영화의 사운드와는 다른 방식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울은 그 저희가 가져간 소품이 아니라 그 길거리에 그냥 있었던 거울이에요. 위치를 살짝 옮겨서 찍었었고 굉장히 제가 인상적으로 보았던 거울이죠. 보통 가정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좀 과한 바로코풍의 거울이었고 뭐 용도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거울이었는데 그게 정말 저렇게 이렇게 벽에 딱 기대어 있었어요. 처음 갔을 때부터. 음. 허름한 이거는 이제 인근의 주택가이고요. 바로 그 앞에서 경제 활동을 같이 하는 그 타운과 경제 활동을 같이 하는 바로 그 타운 담 밖에 있는 주거지들이고 실제로 주민들이 아직 살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음, 비슷한 용도로 쓰였던 집들도 많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 그 아메리칸 타운에서 일을 하셨던 것으로 되는 분들도 저희가 몇 번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저 자리가 애석하게도 저희가 촬영을 하러 갔을 때는
그 기숙사, 500유닛의 기숙사가 있었던 자리인데 철거가 안타깝게도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소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저희가 이 영화를 다 찍고 서울로 돌아와서 가방을 이렇게 딱 내려놓고 뉴스를 볼까 하고 테레비를 켰을 때 그때 저 판결 이야기가 텔레비에서 뉴스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랄까 굉장히 음,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메리칸 타운을 둘러싸고 있는 논의 모습을 드론으로 찍은 것이고요. 굉장히 아름답죠. 아메리칸 타운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왜 거울을 썼는가에 대한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고 또 마지막에 그 여성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관객을 돌아보면서 돌아보지 않죠. 관객이 다가오죠. 관객을 딱 맞닥뜨리고 빨래를 벗고 누구세요라고 묻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동두천하고 소요산을 만들고 나서 동두천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한 사건과 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 돼 있는 이야기였고 소요산은 좀 더 거기에 갇혔었던 모든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이야기를 축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의 일과를 보여주면서 이제 장소에 굉장히 천착을 했던 작품이라면 아메리칸 타운은 또 굉장히 다른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동두천과 소유산을 보신 분들이 뭐 얼마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동두천과 소유산은 아메리칸 타운하고 어떤 영화를 보고 난 감회가 완전히 다른 영화이거든요. 일단 좀 감각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정신이 아찔하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혜상 같은 경우는 그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너무나 강렬해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말씀이고, 칭찬할 말씀이고, 영화가 효율적으로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메리칸 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요산과 동두천에서 제가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굉장히 깊이 생각했던 것이, 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이런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환기하는 데는 굉장한 소기의 어떤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문제가 이 여성들한테 이런 비극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까지는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생각이 스스로 굉장히 많이 들었고,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니만큼 그 작업을 어떻게든 꼭 해내야 된다는 강박이 저한테는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사실 이게 타인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보게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작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면 궁극적인 목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하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타인의 고통 앞에서 정말 불쌍하다, 안 됐다, 저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니 거기까지도 사실은 괜찮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꼭 이 영화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타인의 고통을 대상화해서 보는 문제에 있어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야.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야. 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는 데까지 가면
사실은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일이거든요. 이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결국은 피사체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 인물들을 다시 한번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대상화를 더 나아가서 소외화시키는 엄청나게 비극적인 상황이 다시 양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박적으로 했고, 그랬을 때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겪고 여정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굉장히 안전한 거리에서 거울 속에 나타나는 거니까 거울 속은 과거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는 사실 다 뭐 몰락한 홍등가의 어떤 뭐 번영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듣고 있는 거는 오디오는 과거이대 보고 있는 거는 현재인 그런 희한한 시차를 둔 풍경인데 그거를 다 경험하고 아 이런 일들이 있었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성들이 이런 일들을 겪었구나라는 거를 다 보고 나서 돌아와야 하는 시점은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거를 다 보고 있는 이거를 다 끝까지 보고 난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꼭 관객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 쓰자면 좀 기호학적으로는 거울이라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고요. 거울이라는 게 사실은 반영을 하는 물체잖아요. 광학 도구잖아요. 그리고 영어로도 뭐 reflect하고 뭐 reflection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 어떤 이미지를 반영한다는 뜻도 있지만 성찰한다는 뜻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뭐 언어적으로는 그런 장치를 쓰고도 싶었던 것 같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성이 우리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말을 건넨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영화의 문법을 완전히 깨는 행위잖아요. 이 대상화되어 있어야 되는 세계이고 영화를 볼 때 우리한테는 계속 거울 안에서 우리와 정말 아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던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던 여성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한테 말을 건다는 거는 사실은 그 영화의 문법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인데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시간을, 그리고 이 사실 참혹했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으로 관객들이 내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고민의 흔적이 그 질문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독님 그 강연을 제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인터뷰나 행사를 통해서 그 전에 소요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왔었는데 오늘 강연이 어떤 면에서 제가 들은 것들 중에서는 가장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강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되게 좋은 시간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을 조금 한 3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Q&A 시간으로 이제 관객들분께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감독님께서 그 VR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신 계기 그리고 윤구미 씨 사건을 비롯해서 어떻게 해서 이 동두천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3부작을 제작하시게 됐는지 이 계기를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고 사실 이 부분은 다른 이제 인터뷰 같은 데서도 이제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결국 이제 몸의 부재라는 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뭐 평면 영화 혹은 2D 영화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영화에서는 사실 이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것을 이제 가능케 하는 하나의 새로운 미디어로서 이 VR 영화가 이제 감독님께 하나의 뭐 새로운 이제 가능성을 떠올랐던 것 같고,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채택이 된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로 어쨌든 이제 3부작을 하면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작업 자체가 그런 초기의 문제의식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의식이지만 진화를 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이 VR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시는 방식이나 그것을 통해서 이 공간 속에서 관객들을 위치 지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넓어진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아왔는데, 감독님이 직접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이제 3부작 만들어 오시는 과정에서 이 VR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감독님이 가진 어떤 입장이라던가 작업 방식이 변모했다라던가 혹은 제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 진화였다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떤 부분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진화를 해왔다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개인적인 감에는 정말 점점 더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약간 뭣도 모르고 시작을 한 그 무식이 용기 같은 것도 있었고, 진짜 이렇게 그 영화가 이렇게까지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는 상상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개인적인 작업이었던 거예요. 동두천은. 물론 그게 엄청난 역사의 이야기이고 굉장히 제가 인생에서 가장 저를 어떤 후기 식민지 사회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교육받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예술가로서 저를 정의시킨 엄청나게 중요한 트라우마이죠, 사실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화답으로 만드는 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굉장히 개인적인 절박함에서 만든 영화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반향을 얻었고, 그리고 저 자신도 이제 그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리서치를 해오고, 진짜 집요하게 뭐 여러 가지 자료, 미국에 있는 자료까지 다 찾아보았으니까요. 그 당시에 나왔던 그 Stars and Stripes라고 하는 그 성조기라고 하는 미군 신문까지 다 마이크로피쉬로 막 이렇게 보면서 도서관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집요하게 리서치를 하면서 분노가 더 커졌고,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그닥 크게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궁극적으로 그냥 개인적 분노의 표현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욕심이 좀 났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제작 환경이 더 쉬워졌어야 되는데 더 계속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동두천은 너무나 빨리 그냥 어차피 이거 허가를 받기는 글렀으니 찍고 빠진다라는 심정으로 정말 게릴라식으로 엄청나게 빨리 찍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냥 찍을 수 있었던 영화 같은데, 소요산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던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저희가 대처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아메리칸 타운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기숙사가 철거가 되면서,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들도 철거가 곧 될 거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오고 가는 거를 보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빨리 찍어야 되는 강박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기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분노와 뭐 이런 것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일 자체도,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서사 자체도 한 명한테 어쨌든 일어난 일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다수의 여성들이 수감이 되었었던 먼키 하우스라고 별칭으로 불렸던 그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메리칸 타운 같은 경우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떤 관객을 조금 더 적극적인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진화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는 첫 번째는 서사가 시간이죠, 사실.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충동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멍키하우스 같은 경우는 공간을 아르카이빙 하게 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아메리칸 타운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간을 넘어서서 어떤 상징적인 한 여성과 관객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거를 목표로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변화해 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관객과 그 여성의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동두천이나 소요산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보실 기회가 또 생기시면 꼭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영화들을 보시면 되게 이제 사실 이제 아메리칸 타운과 다르게 저는 등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메리칸 타운에서는 좀 그래서 계속 같이 이제 시간을 따라서 같이 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갑자기 확 등장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이제 스포일링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두 작품에서는 좀 놀랍게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또 한편 이제 그 여성이 어쨌든 동일한 배우를 쓰신 것도 그렇고 이 새 작품이 갖는 어떤 연속성과 일관성을 좀 보여주는 고리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록 영화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면 동시에 이제 픽션이 되는 부분인데 그 픽션임을 가능하게 하는 게 또 그 여성의 존재인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특히 이제 아메리칸 타운에서 보여주는 이 여성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 관객과 이 가상의 공간이 되어버린 이제 기록을 통해서 가상의 공간이 되어버린 이 아메리칸 타운과 그 속에서 이제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서 돌아다니는 그 인물이 이 삼 요소가 어떻게 관계할지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 부분이 이제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VR 영화라는 새로운 미디어에서 이 배우라는 혹은 인물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사용할지의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사실 이제 그 4차원의 벽을 향해서 이제 그러니까 네 번째 벽을 향해서 그 배우가 관객한테 말을 건네는 게 놀라운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VR에서 어떤 면에서 그것은 VR이기 때문에 되게 흔한 부분도 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인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인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이 사실 되게 VR에서는 또 그냥 전통적인 영화랑은 되게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관객과의 결국 상호작용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님이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동두천을 맨 처음 기획했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을 등장시킬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실제 그 여성이 윤금희 씨가 살해당한 그 방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방을 섭외를 했거든요. 물론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 동네의 방입니다. 결국 같은 형태의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방이긴 한데 어쨌든 그 방은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저한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닌데 그러면 그리고 사실 저는 픽션과 넌픽션이라는 그 어떤 영화의 뭐랄까 암묵적인 도그마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경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가장 피해자가 겪었던 사건과 피해자의 이미지를 착취하지 않고 관객한테 느끼게 할 수 있으면 그 보고 듣는 거랑 좀 다른 문제거든요. 느낀다는 거는 느끼게 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다시 방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 방을 재현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 방은 이제 재현이고, 근데 그 처음에 나오는 그 풍경들은 사실 다큐멘터리처럼 그냥 찍은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있는 대로 거리 풍경이 있는 대로 찍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그 기관총 같은 거, 이렇게 기계총 같은 거 메고 지나가는 군인들 그냥 군인이 그때 마침 지나가서 찍힌 거고요. 저희가 연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어떤 실제 사건들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는, 제어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 사건들인 거고, 마지막은 그렇지 않고, 통제가 완전히 되어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환경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온 그 장면들은 2016년에 현재, 촬영할 때 현재이고, 여기는 1992년에 여성이 살해당한 장소를 재현을 한 그 시차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어줘야 되는 장치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굉장히 이제 여기서 이렇게 경계가 없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좀 도움이 됐는데, 퍼포머를 집어넣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상징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유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말로는 뭐 스펙트럴 피겨 이런 말이 사실은 없으니까 일종의 유령이 우리를 관객을 리드를 하면서 관계성이 맺어졌을 때 그 방으로 데려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시공간의 불협화음을 하나로 엮어주고 동시에 그 사건을 서사해 주는 매개로서 여성이 등장을 한 거고, 소유산도 사실 마찬가지죠. 여성이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처음 대부분의 여성은 딱 한 번 나오잖아요. 여성이 보이지는 않지만 물소리가 사실 여성의 발자국 소리이기 때문에 여성이 가까이 저희한테 오면은 이제 그 옛날에 그 자리에 있었던 폐허가 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옛날에 있었던 뭐 담요라든가 칫솔이라든가 뭐 검지인데 특히 그런 것들이 이제 싹 떠오르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여성 역시 우리에게 과거의 일들을 자기가 겪은 일들을 보여주는 어떤 매개가 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사실 그 여성의 존재는 뭐 아메리칸 타운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상물에서 이루어지는 심지어 BR에서도 약간은 이루어지거든요. 아무리 이게 뭐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볼거리로 잘못하면 전락이 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전복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 대상화를 어떻게 하면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가 뭐 관객을 통과를 하기도 하고, 노려보기도 하고, 따라오게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압도적으로, 이끄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 3부작에서 스토리텔러가 누구냐, 관객이냐, 감독이냐, 왜냐면 이제 인터랙티브한 VR 같은 경우는 또 관객이 스토리텔링을 뭐랄까, 물론 제한적인 그 협소한 선택 안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그걸 좀 주도를 하는 뭐 이런 장치들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제 영화에서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여성이 스토리텔러는 아닌데 그 여성과 맺는 관계가 스토리텔러인 것 같아요. 관객이 맺는. 왜냐하면은 그 여성을 못 본다면 관객이 놓친다면 그리고 보더라도 풍경의 하나로 아니면 그냥 대상해버리기만 한다면 사실은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거든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뭐 장면이 바뀌네 정도?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그냥 랜드스케이프 시네마 정도의 임팩트일 뿐이지 그냥 관객은 무고만관인으로 그냥 끝까지 남는 것인데 그 여성과 관계가 맺어지면서 스토리텔링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어떤 미디움이죠. 매개 영매? 뭐 그런 좀 복합적인 존재로서 여성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되게 인상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캐릭터 여성 인물과의 관계가 스토리텔링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이라든지, 혹은 이제 대상화를 거슬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서 그 여성이 계속 등장함으로써 관객한테 어떤 면에서 압도하기도 하고 감독에게 어떤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어떤 측면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기 앞서 혹시 그러면은 그 XR 작업하신 거는 지금 보여주신 건가요? XR이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관객분들이 또 질문하실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 그 멍키하우스 같은 경우, 소유산 낙검자 수용자 같은 경우에 AR로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앱도 만들었고요. 잠깐 볼까요? 네. 이게 앱을 만들었고요. 제가, 저 빨간 매니큐어가 예쁜 젊은 학생은 저 연구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시연하는 장면이라서, 초기 단계라서 뭐 아주, 해상도가 뚜렷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 트리거 이미지를 이렇게 비추면 그 소유산 낙검자 수용사가 떠올라요. 3D로 스캔했던 그 장면을 다시 저렇게 3D 모델링을 한 장면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소유산 낙검자 수용소의 확장 현실이라는 긴 제목으로 XR 멍키, 아이고, 제 발입니다. 이게 저희 집 뒷뜰이고요. 바닥을 이렇게 탭하면 자기가 관객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이렇게 멍키하우스 복도로 바뀌죠. 그래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 안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디자인이 된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초기 단계라서 이제 모델링이 완벽하지 않은데, 네, 꺼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든 XR 작품은, 이거는 그냥 다 스크린 리코딩을 한 거예요. 네, 틀어주세요. 예, 스크린 리코딩을 해서 좀 주잡하게 보이죠? 그래서 아메리칸 타운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설명이 좀 나오고요. 이것도 초기 단계라서 지금은 한국어로도 다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계 어디서나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이 앱을 실행을 시켜서 핸드폰이 이제 카메라가 바닥을 비춘 상태에서 탭을 한 번만 하면, 이 아메리칸 타운의 사방 150m 안을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그때, 데모를 했던 그 베니스고요. 베니스 영화제에 갔을 때 이제 데모를 한번 마침 그때 완성이 되어서 데모 버전을 제가 시연을 해본 거고, 이게 실제 그 베니스의 실제 환경이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탭을 하는 순간 아메리칸 타운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안을 걸어 다닐 수가 있고, 보시면 하늘을 제가 뚫어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하늘이 있어야 되는 공간에는 제가 있는 실제 공간이 이렇게 겹쳐져 보입니다. 저희 보시면 새 날아가고, 뭐 이렇게 그 주황색 예쁜 건물 보이시는 거는 베니스죠.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고,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이거의 장소의 이동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앱은 세계 어디서나 다운받을 수가 있고, 무료로 어디서나 너무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앱이어서, 베니스에서 하면 이런 베니스와 중첩이 돼서 보이고, 파리에서 하면 에펠타워가 뒤에 보일 것이고, 뉴욕에서 또 해봤던 친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뒤로 보이고, 상암동 DMC에서 했던 영상자료원 광장에서 했더니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빌딩 숲이 보이고, 뭐 이렇게 세계 여러 가지 그 랜드마크들이 있는 모든 도시가 곧 철거가 될 아메리칸 타운으로 변모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의미를 두고 이렇게 만든 작품이에요. 네, 쉐어링 끝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한 질문은, 일단, 최근에 메타나 이런 곳에서 내는 그 기어 같은 것들 가지고서 이제 이 VR 같은 것들을 좀 체험을 해보면, VR 산업도 조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형성되고 있는 산업들이 기본적인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 헤드셋을 쓰고
헤드셋을 쓴 상태에서 그 이제 제한된 공간 내에서 그 VR 체험을 하겠다라는 대단히 적극적인 어떤 자세를 갖춘 관객이 그 VR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고서 그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중심으로 주력으로 이제 산업들이 형성된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바타라든가 뭐 혹은 그 겨울 여왕 같은 그런 그 되게 유명한 그 블록버스터 컨텐츠들의 일종의 부가 판권 시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VR로 체험하게 만드는 거라든지 혹은 옛날에 뭐 이제 IMAX 영화관 뭐 지금 63빌딩 이제 그 요즘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되게 뭐 오지나 뭐 우주나 이런 것을 찍은 대단히 그런 그 진기한 광경을 찍은 논픽션 이제 다큐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VR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것들이라든지 혹은 마지막으로 좀 더 이제 예술적인 측면에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서 일종의 시각예술 전시의 일환으로서 이제 그걸 보게 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 나왔던 뭐 성산업의 어떤 그런 시장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 XR 작업, AR 작업을 이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번에 듣기로는 이제 감독님도 이제 이것을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소유선을 만들고 공개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 기어셋을 쓰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제한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고 그것을 좀 뛰어넘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AR이나 XR 같은 것들을 시도하시게 됐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흥미롭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가 궁금한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이 XR과 AR 시도가 만약에 이 3부작만 놓고 보자면은 이제 VR이라는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그 완성된 작품의 일종의 부가물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VR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몰입을 하겠다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몰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XR은 이제 VR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 그 기어를 써야만 한다는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점, 즉 접근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자기의 디바이스만 갖고 있으면 스마트폰이든 뭐 태블릿이든 간에 그런 것들만 갖고 있으면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접근성의 측면에서는 대단히 대중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이나 몰입감을 주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이것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작업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 수 있을지 혹은 그게 가능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좋은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일단 뭐 회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가상현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근데 저는 사실 AR 같은 경우는 그냥 현실에 스며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꼭 스토리텔링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시도들도 계속 있겠지만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게 진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진짜 들거든요, 요새. 약간 좀 매크로하게 얘기를 하자면 거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진짜 인류 역사상 인류가 언어가 생긴 이후 서사라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왕으로 이제까지도 통용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스토리 is king, 뭐, 이렇게. 역시 이야기가, 뭐, 아무리 영화 뭐, 아름답고 뭐, 그래도 역시 이야기가 재밌어야 되고 뭐. 근데 그게 최초로 조금 깨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요새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AR 테크놀로지 때문만은 당연히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이제 인터넷하고 모바일 폰의 발전이겠죠. 사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하는 사람인데 인류가
다음 세대에 소비하게 될 오락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인터넷 자체는 사실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았고 이메일만 하던 90년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뭐 모바일 폰도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까지 획기적이지 않았어요. 모바일 자체만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것으로 결합이 됐을 때는 정말 신인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AR이라는 새로운 매체는 VR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스토리텔링을 목표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거는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테크놀로지, AI라든가, 그 다음에 드론 테크놀로지 같은 게 그냥 일상 속에 스며드는 상황이 되었을 때 굉장한 또 폭발적인 거의 스마트폰 수준의 어떤 폭발적인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생산이 되면서, 인류는 드디어 이제 시간 베이스의 서사에서 벗어난 영상을 즐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뭐, VR이나 AR 같은 거를 사실은 저희는 뭐 아직도 이야기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어딘가 가서 즐겨야 하는 작품이나 뭐 문화 상품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순간 그냥 일상에 완전 스며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옛날에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상당히 옛날에 그게 이제 굉장히 미래였어요. 미래에 다른 별에 제가 살고 있었고 근데 지구처럼 방을 꾸미기 위해서 VR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방들에 이렇게 VR가 이제 스크린 기술이겠죠. 방들에 이렇게 내가 뭐 바다에 있는 풍경이라든가 그런 걸 몰입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척박한 세상에 대한 꿈이다라고 이제 깼는데 그게 블레이드 러너 새로 나온 블레이드 러너 있잖아요. 옛날 거 말고 그 릴리 스캇 거 말고 거기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사는 그거를 제가 꿈에 꿨던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나오잖아요. 음식도 그냥 전자레인지 띵 데워서 뭐 전자레인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맛없게 생긴 어떤 덩어리 고체인데 보는 거는 굉장히 맛있는 스테이크처럼 AR이 합성돼서 보이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어떤 모바일 테크놀로지와 드론 기술과 또 스크린 프로젝션, 프로젝트 매핑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 복합적으로 돼서 폭발적으로 무언가 새롭게 일어날 때는 어, 다른 세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그 가상현실에서 싸우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 드론이 만들어 놓은 3차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 속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 세상은 진짜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일상으로 들어오고 그런 방식의 어떤 스토리텔링 중심의 서사 중심의 것들이 무너지는 어떤 방식의 변화 같은 것들이 한편으로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또 무엇일지 좀 약간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까지 제 질문을 마치고 이제 관객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작이 늦어졌기 때문에 조금 늦게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질문을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대강은 이해가 됐는데요. 그런 얘기였나요?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VR 영화가 그 관객과 맺는 권력 관계가 일반 2D 영화하고는 다르고 좀 더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데 선택권이 관객한테 주어지고 실제로 그런 느낌을 별로 받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이 맞나요? 지금 소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네, 해서요. 네, 맞습니다, 방금. 네네네. 그 질문은 상대적인 건 것 같아요. 2D 영화에 비해서 권력 관계가 다르고 민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D 영화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간과하는 게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레임이라는 그 최소 단위죠. 영화를 만드는 최소 단위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권력이
인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의 프레임을 이렇게 잡는 순간 그 직사각형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은 완벽하게 버려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라는 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전쟁 영화든 모든 어떤 영화든 이 쥐의 모습을 보며 카메라를 뒤집는 순간 카메라가 비춰지는 그 세계와 카메라가 비치지 않는 세계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선이 있고, 그 선 사이에 그 놓여 있는 권력 관계는 정말 극명하게 다른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프레임으로 무언가를 잡는 순간 그 모든 나머지 세상은 버려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독한테 엄청난 그 권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 선택이라는 게. 그런데 VR 영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카메라를 놓으면 물론 그것도 조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360도가 어쨌든 생긴단 말이죠. 360도 안에 그리고 관객이 들어가는 거죠. 그 카메라가 있던 그 자리에. 그거는 사실은 일반 영화를 만들어 온 사람의 입장으로 보자면 저는 일반 영화를 만들어 오던 사람이니까 사실은 뭐 소위 경천동지와 굉장히 다른 세계이거든요. 그리고 또 편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영화라는 게 만들어지는 기초 단위라는 게 프레임이죠. 그게 가장 그 최소 단위이고, 음소처럼 언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샷 플로우라고 하는 편집의 기본이 있죠. 마스터샷을 보여주고, 뭐,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 이제 싱글 보여주고, 리버스 샷을 보여주고, 뭐, 그 다음에 보여주고 싶은 인서트가 있으면 보여주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펜을 잡고 여기서 글씨를 쓴다. 그러면은 뭐, 나 한 번 보여주고, 김한 선생님 한 번 보여주고, 같은 공간에 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펜으로 뭘 쓰고 있으면은 내가 어쩌고저쩌고 쓰고 있으면은 그거를 한번 클로즈업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가 또 관객 한 번 보여주고, 감독이 완벽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 순차적으로 봐라. 요 순서대로 보고, 김진아가 쓰고 있는 이 글자를 들여다 봐라라고 일러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감독 마음대로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있고, 심지어 거기서 음악도 넣고, 뭐 편집의 속도도 조절하고 이러면서 그 프레이밍이라는 것과 샤플로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언어의 문법이죠. 영화 언어의 문법을 통해서 이전에 어떤 예술도 성취하지 못했던 강한 권력을 창작자한테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관객 주도적이지 못하게. 음악도 그럴 수 없고 미술도 그럴 수 없어요. 그만큼의 권력은 창작자가 가지는 거는 영화밖에 사실 없어요. 그런데 VR은 1번 프레임을 만들 수가 없어요. 360도 다 터져 있어요. 그리고 그 360도에서 어디를 볼지 사실은 감독이 사실은 결정할 수 없어요. 뭐 억지로 결정할 수는 있죠. 180도 까맣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결정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결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메리칸 타운에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여자를 볼 수도 있지만 여자 보기 싫으면 다른 데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다른 데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 정도의 어떤 자율성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2D 영화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다시 관객에게 되돌려주는 행위인 거죠. 선택권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죠. 이 영화를 만들지 않고 왜 필리핀 위안부 현재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 영화에 대해서 만드는 거, 그것도 저의 선택인 거고. 그 창작자의 권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내가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는 순간 당연히 저의 의견과 저의 비전과 저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과 이런 게 다 녹아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2D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객과 그 창작자의 권력 관계를 조금만 더 민주적으로 전환시킨 데는 VR이 좀 유효하다라는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픽션과 논픽션의 문제는 사실 VR 매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어떤 영상으로 한정을 한다면 아니면 모든 예술로 확장을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픽션과 논픽션이라는 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 개념을 도구마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논픽션 영화라는 것에서도 여러 가지 감독의 연출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선택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임을 잡는 순간 세상의 모든 진실은 다 가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이 다 모두가 굶고 있는 어떤 방에서 한 명이 맛있게 먹고 있는 거를 그걸 프레임을 잡아서 찍으면은 그걸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진실에 접근한다는 의미, 그 현실의 진실을 보여준다는 그거를 목표로 했을 때 픽션과 논픽션이라는 거에 어떤 방법적인 부분은 굉장히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의 그 3부작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뭐 미디어 아트부터 시작해서 뭐 퍼포먼스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었고 뭐 한 십몇 년, 15년 정도를 찍은 어떤 그냥 비디오 그 푸티지를 합쳐가지고 비디오 에세이를 만들기도 했었고 서울의 얼굴이라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픽션이라는 것 그리고 뭐 물론 상업 영화도 만들었었고 픽션이라는 것, 논픽션 사이를 굉장히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스스로 체득을 한 것은 아까 그 전분이 해주신 되게 좋은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결국은 감독의 신념이고 감독의 선택이라는 거는 어떤 영화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이 있고 선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에디팅은 다 그 감독이 원해서 하는 거고 편집자가 원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있는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중요해진다면, 사실 거기서 저는 어떻게가 더 중요해지는, 무엇을이라는 것보다 어떻게라는 게 더 중요해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어떻게 하면은 윤리적으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이 피사체와 카메라를 촬영해 피사체가 되는 이 인물들과 이 창작자, 카메라 뒤에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이 창작자와 관객과의 사이를 그 삼각형을 어떻게 하면 가장 윤리적으로 균형 잡게 만들 수 있을까?만이 저의 관심사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윤리의 삼각형을 균형 잡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저는 어떤 것이든 환영을 하는 편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미군 위안부 3부작을 만들 때는 공간은 사실은 픽션이라고 보기 어려운 공간들이지만 시간을 재현하는 거는 결국은 픽션이죠. 우리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면 그거는 픽셔널한 어떤 엘리먼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 여자라는 약간 좀 관객과 만든 사람과 그 시대의 사건 그런 것들을 다 이어주는 어떤 매개체가 등장을 해서 통합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뭐랄까 유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방식이 다른 영화에도 다 맞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영화는 다 고유한 것이고 모든 영상 작품, 예술 작품은 다 그것만의 고유한 그 삼각형의 윤리의 밸런스가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영화들, 이 미군 위안부 VR 3부작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저의 최선이었던 것이죠. 그 제가 설정했던 그런 윤리의 삼각형이. 오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요일 아침부터 오셔서 지금 뭐 점심시간까지 넘겼는데 많이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독님 마지막 한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감독님 이 3부작 혹시 한국에서 계획이 더 있으신지 뭐 이런 거 포함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지는 않고요. 정말 일요일 오전에 힘들게 오셔서, 길고,
사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이제는 그 영화를 각각 트는 것보다는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틀고 좀 커뮤니티와 같이 하는 자리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기회가 생기면은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데이트는 이제 뭐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전시나 뭐 상영 소식들은 나올 거예요. 그 쥐나 언더바, 킴 언더바 필름스라고 하는 그 계정에 보면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뜨니까요. 여러분 꼭 한국에서 직접 대면으로 뵙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